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 실장님은 오랜 기간 정부의 주택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김 실장님께서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과 시장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 실장님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진희 교수님께서 그림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갈 큰 그림들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숫자로 그 잔해와 운해의 균형을 한번 맞추는 시간을 갖춰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게 주어진 그 주제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시장의 효과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급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 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주택 공급 정책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 정책에 조금 남다른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징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 시장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흐름을 좀 살펴보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우리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경험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 서울시 중심으로 많은 공급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주택 시장에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관계들을 좀 살펴보고 이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제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매 정부에서 다루었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 속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같이 고민을 하면 일 주제에서 김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글로벌 시티,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토부에서 위클리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서울시에서도 또 재개발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가히 정말 눈물겨울 정도라는 느낌이 들 때도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굉장히 공급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 대책 그 3080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획기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미래의 도시로서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수단들에 대한 고민과 실험 이것들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서울에 35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83만 호의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위클리라고 해서 매주 국토부가 어떻게 공급 정책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한 21만 호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고 있다. 물론 후보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일단 2월 달에 발표를 하고 한 3개월 사이에 20만 호 정도의 부지 확보와 를 통해 가지고 그 대상 사업지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빠른 속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비 사업과 그리고 공공택지 다양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업별 요약이라고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 방식 그리고 사업 모델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9가지의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도시재생에 있었던 도시재생의 인정제도는 확대하는 것들로 해서 총 10가지의 사업 방식들을 만들고 있고 이 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그 활용하지 않았던 개발 수단으로서 이 이사 대책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고 그다음에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거는
이거는 3년 한시적으로 일단 운영해 보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주거상업고밀지구라든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뭐 주거산업융합지구는 앞에 일주제에서도 나왔던 뭐 록봉기라든가 다른 해외 국가들에 있는 도심복합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새로운 수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수단들이 법적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잘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가진다라고 하면 뭐 80만 호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도심 내에서의 주택 공급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들은 이러한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책 역량들을 소프트한 것들까지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매주 신설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정책 의사 결정의 역할들을 조금 위에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서 대책에 발표내고 나서 사실 사람들이 그 후속 조치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알 길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과거와 좀 다른 것 같고,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새롭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 설명회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통의 노력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갈 길은 있지만 민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의 노력들도 좀 보입니다. 민간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민간 협력 체계,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뭐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있던 것은 당초에 한 2, 3년 전과는 조금 달라진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의 양을 발표를 하고 이것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소통의 과정에 소프트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오늘도 다른 이야기들을 발표를 했는데, 초기에 정부의 입장은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였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8월 27일 그 수도권의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는 36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127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2월 4일 날 수도권에 다시 80만 호 전국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까지 다 합치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있는 물량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0만 호가 조금 넘는 숫자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과거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얘기했던 그 당시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물량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충분하게 많은 양들을 일단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할 때 지금 서울시는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조금 그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과거 10년 동안 그 서울시의 주택을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국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서울시가 했었던 주택 분야는 2018년에 공적 임대주택을 5개년 동안 공급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동일한 해 2018년의 12월 달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5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8만 호를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2019년에는 공공시설을 복합화해서 주택을 공급해 보겠다는 노력, 그리고 재작년에는 역세권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작년에는 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속도를 내보겠다. 2, 3년간의 서울시의 주택 공급 흐름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정책적인 그 방향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고, 특히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그런 주택 공급의 수단들이 아니고 특별히 뭐 청년 세대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것들로 좀 집중이 되어 있던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앙 정부의 그 공급 확대 노력 그리고 지방 정부에 있어서의 이 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합치되지 않았던 부분들의 갭들도 그동안 서울 공간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면서 다시 뛰는 서울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내세우면서 스피드 주택 공급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모아 주택, 장기 전세 주택, 도시명 타운하우스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향이 지금 새로이 나오면서 이게 중앙정부의 공급 정책들과 얼마나 잘 조율될 것인가에 따라서도 중앙정부에서 세운 목표와 그리고 지방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존과는 다른 특징들이 뭔지를 한번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새로운 개발 수단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9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 법들이 아직 국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개발 수단이 시장에서 작동이 돼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유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도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간들을 얼마나 시장에서 인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 방식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주택 모델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아주택, 기본주택, 누구나 집, 공공전세, 공공자가까지 결국 보면 다 집인데 이것들을 네이밍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조건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분 방식도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점제, 추첨제, 사전 청약에 이런 다양한 방식의 공급의 틀들을 제시를 하다가 보니 이게 가점제로 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간의 어떤 세대 간에 있어서의 기회의 공정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공공임대는 우리가 그래도 소득 4분의 2의 주거에 좀 불안정성이 있는 계층들에게 먼저 공급했던 거라고 하면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은 중산층도 넘어서고 무주택자면 누구에게나 주는 이런 확장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과 원칙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도 낳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심에 기성시가지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얼마나 참여해주고 얼마나 같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공공주도의 공공의 그 역할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용도 지역 상향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과도한 기부 체납을 지양하고 줄여주는 것까지 공공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되면 지원을 강화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는데 여전히 민간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서울시처럼 모든 대부분이 다 시가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도 갖게 되고 민간이 제한적인 참여를 열어놓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 유형들을 도입을 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은 당연히 되고 민간 공동도 되는데 민간 단독 안 됩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민간 공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를 한다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들도 있고 도심이 가지고 있는 비주택 다양한 상업 업무 공간들의 비어 있는 부분들을 주거 공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검토의 흔적들도 보입니다. 또 기존에는 주택과 서비스, 그러니까 주택만, 집만 짓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면 이제는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까지 하는 것이 과거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특징 지어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
서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정비 사업을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정의 포션이 있는데 우리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 지원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을 많이 짓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저희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그러니까 블럭 단위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가졌던 우리 도시 공간에서의 문제가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대로 확충할 수가 없다였습니다. 도로 넓힐 수 없고 공원 주차장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블럭 단위의 소규모 정비 안 되니 우리가 대규모 정비를 해야겠어라고 해서 뉴타운의 재정비 촉진까지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갔을 땐 사업의 속도가 일단 이해관계의 조율은 쉬워서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기성도심에서 고민했던 기반 시설의 적정량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전통적인 우리가 해왔던 사업 방식,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들은 녹아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또 대책들을 만들어냈는데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기조와 서울시의 이 기조들의 충돌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이야기하고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연결성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이야기가 아직도 없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여전히 빠져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고 공급 가격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금 다 가격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많아진 핀셋 규제가 아니고 거의 전 국토의 절반을 규제 지역화한 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이게 잘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들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공급 트랙 말고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공공임대는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4년째 이어지고 5년 차에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민간 임대주택에 있어서 2017년 12월 달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었는데 이게 2018년 19년을 넘어오면서 혜택이 줄어들고 사실상 작년에 710 대책이 나오면서는 아파트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거의 폐지 수순이 아닌가라고 하는 혼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적인 축소의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이 균형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지금 공급 정책이 풀어가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특징 속에서 그럼 주택시장 그래프에서 간단히 보시면 붉은색 그래프가 지금 현재 올해의 월별 주택가격 흐름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 대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높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1월, 2월보다는 그 상승폭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서울만 보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경기도 지역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았던 지방 광역시와 지방 도지역들의 전세 가격들이 상승폭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고 있는 이 부담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가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월세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었습니다. 수년째.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상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가격들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주택 정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주요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좀 여전히 불안한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매도자 우위, 즉 매수자가 많은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많은 시장으로 변하게 되면 이게 시차 상관에 의해서 한 몇 개월 후에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 지금 이런 시장으로 매도자 우위의 중심의 시장으로 조금 변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언제든지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급 대책이 있었던 2기 신도시도 보시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부담스러워졌을 때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를 얘기하고 뭐 거의 200만 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미리 준비된 공급 계획이라기보단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심리가 확장이 되면서 공급 대책으로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결과론적으로 인과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만 우리는 1기 때도 2기 때도 지금도 여전히 이게 가격에 후행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건 아주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이 여러 번 나왔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수요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공급 대책만으로 이 심리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의 그 수요 심리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2017년보다 그때 이후에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그 심리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여러의 그 대책들이 나왔지만 기대 심리가 상승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시장에 대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공급 대책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개의 정책들 결과를 보시면 처음에 있는 그 그래프는 전국 거래 그래프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그 아파트 거래 부분이고 그 우측에 있는 것은 서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붉은색 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파트 전국 거래선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이 특징들을 보시면 그 밑에 서울도 조금 그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있던 거래 특징들에 의해서 회색 그 막대 그래프에 해당되는 분양권 거래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에서도. 단 전국에서도 증여 거래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십니다. 이걸 서울시장으로 가지고 와 보시면 증여 거래가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거래량으로도 목격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전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서울시장만의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분양권 거래는 많이 감소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재고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증여 거래들이 증가하면서 가지고 오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들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은 15,000호 역대 통계가 잡힌 일을 이렇게 작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은 건 시장에 큰 부담이지만 너무 없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여유 주택이 없어지면서 오는 이런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 대책, 수요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정성과 그다음에 불안 심리들은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안정화시켜 갈 것인가가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량 공급기 이후에 가격은 안정됐습니다. 그 KB 과거 그래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검정색 그
파선하고 그다음에 붉은색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매매 가격을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시면 과거 1989년에 200만 호 건설 계획 얘기하면서 한 30만 호 정도 일기 신도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최초 분양 89년에 했고 최초 입주 91년에 했습니다. 이것들이 실현이 되고 나서는 빨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0년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사 대책과 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급 대책의 결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한 60만 호 정도가 됩니다. 지구 지정 2001년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최초 분양 2004년, 최초 입주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때 굉장히 시장이 부담스러웠던 적들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시기적인 특징들도 있었지만 주택 가격은 크게 안정화됐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엔 주택 가격 하락도 걱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3기 신도시는 붉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형성이 된 이후에 17만 3천호 지구 지정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도심 주택과 같이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사전 분양에 들어가지만 최초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시장에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성들은 과거 경험으로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분양과 준공이 되면 영향을 주지만 인허가 착공한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차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입주가 많았던 과거의 경험은 2015년, 16년, 17년에 있었던 전국적으로 70만 호 정도의 인허가가 지금 입주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급 시장에서는 좀 살펴야 될 특징들이 있고 보시면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 민간 임대와 민간 분양으로 공급 주체의 유형에 대해서 좀 나눠놨는데 공공 분양은 물량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 대책이라든가 지금 상기 신도시에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까지 공급을 했던 것은 공공에 대한 그 임대 분양 물량보다는 민간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내 집을 원한다라고 하면 기존 주택과 결국 민간 분양 시장의 어떤 역할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7년 이후에 지금 민간 분양 물량들이 줄었던 그 영향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거의 서울 주택 공급 시장을 보면 규제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울 시장에는 있었었고 그것들이 서울 시장의 변동성들을 좀 키웠던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표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넣어놨지만 이게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무 규제가 없었던 분양가 상한제도 없었고 다른 정책적인 기조에 의해서 규제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울은 늘 그 규제가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여주고 무엇보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의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의 비중이 60에서 80% 정도였고 정비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원래 집주인이 있고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나올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은 2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있어서 주택의 순증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공급의 물량 책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그 서울에 그 책정되어 있는 분양 예정 물량들을 좀 살펴보시면 한 4만 호 정도의 통계로 일부 그 통계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분은 이 물량의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지역은 정비 그 분양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데 유독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작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서울시의 특징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 읽기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집에 여전히 시대가 변했는데도 열광하는지, 왜 이렇게 갈급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대한 생각이 내 집이 없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실태 조사 분석을 해보면 시설이나 설비가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가 단연 높습니다. 결국 43% 정도는 좋은 집 가고 싶은 이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주택 보유 의식이 높습니다. 우리 자가 점유율 58%고 자가 보유율 61%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중에 84%는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내가 가질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늘 집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적도 한 79%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집을 10명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회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로 30대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30대라고 해서 주택 보유 의식이 낮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장에서는 30대가 집을 더 많이 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사회 현상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진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점유 형태에 따라서도 전세에 살고 있고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 물론 전세보다는 월세가 조금 보유의식이 낮기는 하지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75%는 내 집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가구 수 중에서 집을 갖고 싶은 마음과 집을 진짜로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대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갭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 2인 가구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서울의 1, 2인 가구 중에 많은 수는 고령 가구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고령 가구는 도대체 집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지만이 그거에 맞는 공급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여러 개의 통계 수치들을 보면서 내린 확신은 아니지만 30대, 특히 서울에 있는 30대는 다른 지역에서 보시면 40% 정도가 그래도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 정도만이 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80%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집을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상한 영끌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30대가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대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에서 이러한 것들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거래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많은 시장의 특징입니다. 서울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40대와 30대가 집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30대보다는 40대가 조금 더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장으로 오면 2020년 작년부터 30대가 40대를 앞지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40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라는 것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에 한 380만 가구, 우리가 2019년 주거실태 조사로 보면 1993만 가구, 약 2천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 서울로 온 사람들을 보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90% 서울로 가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6% 정도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서울에 있던 사람은 서울로 한 85%,
그리고 앞으로는 경기도로도 가볼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서울과 경기가 다른 공간이 아니고 어쩌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향후에 이주 희망 지역을 보시면 서울이 붉은색이 더 많습니다. 지방에서도 더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국토 관리 차원에서 저는 뭔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균형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서울로 오고자 하는 건 뭐 때문인가라는 것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택 유형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주택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단독도 우리가 단독의 지표 하나로 보지만 그 안에는 일반 단독, 다가구 단독, 영업 경영 단독, 이 세 가지 유형이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 주택의 그 서비스와 주택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시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고 싶은 주택 유형에서 보시면 아파트하고 일반 단독 주택만 남습니다. 나머진 지금보다 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주택을 지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가구 단독주택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살고 있는데 급격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에 받아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방식은 분양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신규 주택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는 비중은 2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주택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공급 정책에는 분양 시장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재고 주택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재고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재고 주택 시장에 있는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대에서 60대 사이는, 특히 40대는 70%가 기존 재고 주택 시장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증여나 상속은 어린 자녀 세대에게도 있지만 이게 부부간에, 나이가 드신 부부간에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주 가구 수가 10가구나 사는 단독주택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10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어떻게 10개의 집으로 바꿔줄 거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파트로 이게 재공급이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배분의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과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 M1, M2를 가지고 보는데, M1 당장 내가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돈, M2 일단 묶어놔서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바로 뽑을 수 없는 돈. 이 M1과 M2의 유동성 비율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2004년, 2005년 주택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M1, M2 비율, 유동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 지나면서 낮아지고, 최근에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이것들을 무언가를 활용하고 싶은 그 성향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 부동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비 트렌드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성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심비, 마음이 편해야 되는 그런 집을 원하고 있고, 가시비, 나의 시간도 세이빙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편리미엄, 새로운 트렌드로서 편리하고 게다가 프리미엄까지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진 현금 보유 성향이 이러한 소비 트렌드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집이 뭘까?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빨리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도시 내에서 지어지고 있는 시세보다 아주 싼 분양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과열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저는 10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께서도 이런 문구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과연 그럴 것인가? 80%가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재점검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 행위였으면 좋겠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유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투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투자 문화는 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공급 대책이 과거처럼 단절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좀 인내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경기 대응적으로 해서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좀 읽어서 자가지원과 임대 정책을 병행할 수 있는 그 조율이 필요하고, 임대 쪽에서도 공공임대, 그리고 제도권의 등록임대, 그리고 비제도권의 임대를 좀 균형감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정비사업 정상화시켜서 공공집적 시행 정비사업과 병행해야 될 것이고, 이사대책 신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굉장히 서울에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아니고 넓혀서 도심주택 복합 사업으로 좀 확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29만 2천 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적용하시는 걸 가지고 세대 중감률로 환산해 보면 많게는 한 10만 호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유동자금을 어디론가 대체 투자처로 모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고 투자 상품으로 건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이런 금융 상품들에 대한 개발도 대출 규제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겠는 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인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진짜 규제 효과가 있는 건지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초과 수요가 나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는 결국 분양시장의 초과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청약 경쟁률에서 탈락된 많은 세대들은 기존 주택 시장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재고 주택 시장도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재고와 그다음에 분양 시장의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가격 규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청약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매일 헷갈립니다. 소비자들에게 알기 쉬운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논의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도시 정책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패드가 어떤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시장, 통화정책의 안정을 위해서만 움직이듯이 우리도 주거 도시 정책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과 더불어, 건축, 주택, 도시가 제도가 다 달라서 융합이 안 됩니다. 이거 융합해야지 도심의 복합 건축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도가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제도들을 가지고 어떻게 첨단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재구성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시장을 측정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호, 세대, 가구, 실, 거처, 주민등록 세대. 우리가 수급은 가구 단위로 하는데 배부는 청약에 있어서 세대 단위로 합니다. 이런 척도가 달라서 오는 시장에 오류는 없는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눠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그 영업 겸용 단독주택보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더 좋아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거는 숙박업이니까 안 돼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칸막이를 놓을 것인지에 대한 통합 점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주택과 비주택의 이런 그 칸막이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 금융은 지금처럼 규제는 보다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연구원도 R&D 기능을 하지만 도시주거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에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R&D도 확장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더하고 보태고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덜어내고 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낡은 제도 과감히 걷어내기를 제안드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두 분의 발제 강연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시간 30분 동안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이후에 진행되는 토론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